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총선을 16일 앞둔 시점에서 지금 김해을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띄고 있는 장기표 선생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더구나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예. 그래도 우리 조 대표님 오락하면 와야죠. 아이고, 우리 장기표 선생하고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요사이 일은 몇 살이죠? 45년생이죠? 예, 제가 75. 75. 해방동입니다. 해방동이. 예. 75세 고향입니다. 더구나. 예. 김해을에 출마하셔가지고 뛰고 있는 예. 저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우선 김해을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예. 제가 사실 우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생각도 별로 못 해봤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고향인 김해에 가서 출마하리라고는 출마하기로 결정된 2시간 전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왜 그러나 하면, 예. 제가 김해 출신이긴 하지만, 예. 김해를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이, 예.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나 국회의원 좀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는 너무 염치 없는 일이죠. 근데 김효 공관위원장 아십니까? 예. 이분이, 나한테 김해어리가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른바 흠지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대표급 험지 차출로 안 있었습니까? 예. 그때 저 이름이 한번 거론돼가지고 고향이 거기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씨가 된다 그래가지고 하도 나가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2시간 요구를 해서 이것도 다 인연 따라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예. 상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김정은 씨. 예. 상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예. 이분도 보니까 이력에는 운동권 출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건 몰랐는데요. 예. 별로 운동권 잘 모르겠네요. 기억은 못 하시죠. 예. 자, 그동안에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뛰어보니까. 전 사실 이번에 고향에 가기 전에 이분이 4.15 총선은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본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한 2년 10달 정도 돼 갑니다만은 한 2년 정도 경과하면서 나라가 정말 거들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북한 국방부 장관이 잘 모를 정도가 돼 있고 안보 실종에다가 교육 붕괴, 외교 고립에 정말 총체적으로 국정 파탄을 맞고 있고 특히 여기다가 조국 사건 아니습니까? 그렇죠. 정말 위선과 불법과 비리의 극치, 위선과 기만의 이 전형인 조국이를 옹호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광화문에 10월 달에 3일, 9일, 25일 100만 명 이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규탄도 했지만 결국 국민적 응징을 하려고 그러면 선거를 맞이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이 같은 이 위선과 이 불법의 전형인 사람을 전형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봐서 저는 선거 분위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김해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김해는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서 특별하게 어렵다고 생각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인식이 일반화돼 있죠. 근데 김해 사람들이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지난 시기의 일이고요. 지금은 이 김해가 말하면 농업지역,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공업지역화했습니다. 김해시에 있는 공장 수가 7,700개가 넘습니다. 안산 다음으로 개수가 많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 공장들이 다 이 창원이나 이 창원공단, 또 녹산공단, 사상공단에 하청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으로 말미암아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김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해 시민들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해 시민들이야말로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다 예. 해서 여당에서 그것을 오히려 예. 총선에서 이 홍보를 하는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득 하위 70% 되는 가정에 뭐 최고 100만 원씩 예. 8조입니다. 8조를 예. 지급한다고 예. 이거 다 선거와 연관되는 거고 예. 이 쓰나미 같은 이 사태를 과연 적절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야당이 우선요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정부가 잘 극복해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자기가 그린 그림 자기가 칭찬하는 것일 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정부는 네. 그나마 지금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확산 속도는 안 되지만 그렇죠. 초기에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그렇죠.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좀 이 진정이라기보담도 미국이나 유럽만큼 확산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로진들의 이 높은 이 어로 기술과 또 헌신적인 노력, 또 자원봉사자들의 또 이 열렬한 또 지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말이죠. 다른 미국이나 카나다나 다른 유럽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이렇게 철저히 그렇죠. 착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국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맞습니다. 예. 거의 지금 99%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국민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덜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제가 지금 지난 거 일일이 따져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요, 외국인 지금 전부 다 지금 전원 다 2주간 격리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요, 중국으로부터 막았더라면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 정부가 지금 자꾸만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어로진 자원봉사자들,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예. 의료보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박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죠. 여기다가 또, 마침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어제 취임한 우리 김동인 예. 씨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도 이 의료보험제도가 초기에는 공무원, 직장인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계속 확산돼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메르스 때, 지금의 집권 세력이 한 행동을 보면은 그게 비하면은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너무나 얌전하고 수능적이고 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한 게 있어도 야당이 지적 안 하니까 잘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야당이 꼭 지적을 안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이 제도 언론들 아니습니까? 특히 좀 대중이 많이 상대하는 이 공중파 방송국, 이 공중파 방송국이 완전히 그냥 정부 앵무새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또 그리고 또 언론도요, 주눅들이 들어가지고 언론들도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저는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사실 자유한국당에 중대한 책임이 있죠. 근데 자유한국당 책임은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못 싸운 책임이 못 싸운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도요 자기를 정화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큽니다. 탄핵받은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고 그 정당도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요 진정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혁신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요즘 조금 덜합니다만 맨날 친박차고 반박차고 그랬으니까 이 국민들이 제대로 야당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행포가 국정 파탄이 계속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타나는 것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1당은커녕 지금 현재 의석, 개헌 저지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또 다르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우선 국민을 믿는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 하고 우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 선거구 또 오세훈 씨 선거구, 나경원 씨 선거구에 마치 뭐 미래통합당 후보가 많이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미래통합당 후보 이거는 진짜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황교안 씨 쪽에 그 대표 쪽에 연락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데는 6%, 그리고 한 군데는 한 4%.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나 10몇 %씩 떨어지는 것을 보도하는 걸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걸 빨리 보도자료로 만들어 돌려라. 내가 이렇게 말한 일도 있거든요. 즉, 그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이 미래통합당의 대표급 인사들에 대한 이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미래통합당이 뒤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선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냈지 않습니까? 경제 파탄, 안보 실종. 근데다가 또 이 부도덕의 극치 아닙니까 이게. 조국이 같은 사람은 말이요. 그 조국이가 드러나기 전이라면 모르는데 이 불법과 비리, 위선과 기만이 다 드러났는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정권 아닙니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국민이 분노에 찬 마음으로 광화문에 와서 그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쳤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즉 이러니 국정 파탄, 그다음에 부도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날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는데 이 이름 바꾼 게 선거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뭐 저는 많이 못 느껴봤는데요.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뭐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미래통합당은 영구적인 당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그러나 어쨌든 야권이 통합했고 또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뭐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저도 또 그 당명 만드는데 또 일조도 한 사람이고 저는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으로 알리는데 이 명칭 문제로 해서 기억이 잘 안 돼요. 이 정당 이름이. 기억이 안 되는 거는요.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정치를 전문으로 해도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군소정당은 선전하는데 힘듭니다. 힘드는데 이 큰 정당은요. 매일 뭐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고 또 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1번, 2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당명이 헷갈려서 투표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2번 찍자 뭐 이런 걸로 하더라고. 이번엔 2번 찍자. 그 말은 그런 점에서 2번이 좋죠. 그거는 이제 미래통합당보다는 2번 당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공약으로 이 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구호를 내보셨던데. 저는 이것이 이게 제1구호입니다. 우리 조 대표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치가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습니까? 불신을 넘어서 혐오받고 있습니다. 혐오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국회의원 가면요 누가 바로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요, 특히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특권을 누리는 월급, 이것도 뭐 세비라고 그래요. 나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봉이면 연봉이지. 세비라고 그랬어요. 세비라 그러는데, 세비도 많은 것도 한 달에 1,520만 원입니다.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항목을 보면요. 일반 세비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세비라는 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수활동 세비라 그래가지고 또 뭐 300만 원. 그래, 명절 휴가비가요. 설에 400만 원, 추석에 400만 원입니다. 또 차량 유지비가 있고요. 유류비가 또 있습니다. 온갖, 또 급식 지원비. 누구는 월급 받아가지고 밥 먹는 거지. 급식 지원비, 심지어는 택시비, 우표비, 또 항공권, KTX 차. 이런 온갖 명목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스스로 이런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 차관급 이상의 모든 그 정무직 공직자, 1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급은 연봉이 1억이 되든지 이건 진급에가 올라가는 거니까. 정무직,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렇죠.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의 월급은 근로자 평균 임금인 330만 원으로 하고, 예? 판공비락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없어요. 안 그래요? 필요한 경비는요, 지출 결의서 써가지고 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5급 공무원 이상이면 카드가 하나씩 다 나옵니다. 예. 예? 그 카드 가지고 주로 뭐 하느냐? 친구들하고 밥 먹는 데 씁니다. 예?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그래서 저는 또 보좌관도 있죠.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지금은 전에는 7 플러스 2인데 예. 지금 8 플러스 1이 됐어요. 9명인데? 예, 9명인데 저는 이 세 사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이런 말은요, 시민단체 쪽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말로, 내려놓는다는 말 자체도 엎여 있는 말 아닙니까? 뭘 내려놓습니까?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에서. 실천한 사람은 없었지. 또 스스로도, 국회의원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실천을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됐습니까? 한 번도 안 됐죠. 그런데 그래 하면서 더 올라갔죠. 근데 핑계는 뭐냐?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스스로 월급은 330만 원만 받고, 보좌관은 반납이네. 국고에 반납하고, 보좌관은 세 사람만 쓰고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일체의 명절 휴가비, 차량 유지비 등등은 다 제가 거부할 겁니다. 저는 장기표 선생의 인격을 감안할 때, 당선되면은,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겠구만요. 이렇게 하는 최초의 정치 혁명의 바람이 듭니다. 제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시는 분? 다른 사람도 따라와야 됩니까? 따라오죠. 안 따라오면 국회의원 되기 힘들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다 여기다가요. 이걸 국회의원에서 이제 확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확산시켜서 마침내 장차관까지 대통령 먹는 거 경조사비 다 국가 예산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왜 연봉이 2억 한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한 1,800만 원씩 받거든요? 이 받아가지고 대통령 월급이 저축해가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은 지금 살기 죽겠다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월급 모아가지고 재산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전부 다 만들어낼 겁니다. 아까 그 정의를 잘 하시던데, 이 정무직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직책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하자면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이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고 보죠. 정무직을 맡을 정도가 되면요. 이미 다 다른 생활을 먹고 살만한 게 있다. 먹고 살 만큼 돼 있고, 심지어 연금도 많이 나옵니다. 진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큰 정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특권청. 특권청의 이 특권을 개혁하고 제한하는 게 우리 정치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제1의 구호가 정치혁명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하면 좀 추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앞으로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돼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 정치가 됩니다. 지금 우리 2020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특권청을 어떤 식으로 개념 규정합니까? 특권청이 주로요, 고위공직자들이 제일 특권청이에요.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기득권청이 많이 있죠.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 민주노총. 그 근로자 전체의 평균 임금은요, 약 아까 말씀드렸는데 330만 원 아닙니까? 근데 민주노총 조합은 전체의 평균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주로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연봉이 9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청이, 이 특권이죠, 기득권이. 이런 걸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저는
기득권층보다는 특권층이란 말이 더 맞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 제가 분류하기는 이래요. 예. 우선, 자기 능력에 비해서 힘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을 제가 특권이라고 규정한다면, 한국에서는 언론, 예. 그 다음에 검사, 예. 판사, 예. 그 다음에 교수와 같은 이 지식인들, 예. 그 다음에 민노총 같은 이 세습노조, 예. 그리고 좌파 세력, 예. 이런 뭉뚱 합쳐가지고 저는 신종 양반계급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과거에 조선조 옛날 시대 때, 과거 양반보다 요즘 더 그러니까 계급자들 조선조 시대 때의 그 양반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통을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예. 공리, 공론에 앞서고, 예. 실천력에는 약하고, 예. 안보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아니, 예. 무능하고, 예. 이걸 혁신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혁명이죠, 사실. 예. 예. 이게 앞으로 개혁혁명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면. 예. 이 사회혁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거가 혁명이죠. 혁명이라는 게 동학혁명이나 무슨 혁명이 특권 폐지시키는 게 그렇죠. 혁명 아니겠습니까? 특권적인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세력이 가장 큰 특권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예, 기득권 세력. 말하면 종북 좌파 기득권 세력인데. 예. 그런데 이게 따져보니까 과거에 양반계급하고 속성이 비슷한 게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논쟁을 예.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공약을 하면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먹혀듭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아하. 월급 33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냥 뭐 적당하게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한쪽은요. 정말 그거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제가 월급을요. 너무 작은 게 아닙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입니다. 예.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 공직자가 되려 그러면 이미 벌써 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으면 이것도 일종의 파퓰리즘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겠는데, 우리 예. 장기표 선생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우리 예. 장기표 선생은 그동안 수많은 투옥, 그걸 보상받으려면 이제 민주화 보상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민주화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면서요? 예, 저는 안 받았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나는, 예. 작년에 최보식 기자 인터뷰에 그게 나와서, 예. 그 대목이 제일 놀랍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면 아마 받았으면 한 몇십억 받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적어도 10억 이상. 10억 이상 받았죠. 예. 구속 몇 분 됐죠? 5분. 5분에. 그러면 옥중 생활이 총 한 10년, 9년 넘습니다. 9년이나 됩니까? 예. 와. 제가 사실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 중에는 제가 징역을 가장 난 9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래 살은 사람이고. 5년, 5분 구속에 9년에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 됐는데. 거기다 또 제가 10년 넘게 또 수배 생활 안 했습니다. 그걸 포기했다 이거죠. 포기라기보다 저는 내가 국민된 돈이고 또 우리가 대학생도 지식인 아닙니까? 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국민이 낸 세금에서부터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외국에서 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저는 근본적으로요, 10년 독립운동 한 경우에도 예. 또 어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일을 한 사람 다 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돈으로 보상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말씀이네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돈으로 보상 안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예. 굶어 죽어도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다른 그럼 방법이- 보상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 했으니까 돈 준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돈으로 하면. 근데 그 주변에서 특히 집안에서 반대 안 많았습니까? 주변에서요. 그 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예. 그 돈 받아서 제가 그동안 사실 돈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한, 정치 활동을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받아야도 될 돈을 받아야 되지. 그렇군요. 목적이 좀 옳다고 해서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서는 안 되죠. 다른 분들한테 가서 이 장기표 선생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어떤 반응은 또 이렇더라고. 그건 너무 장기표다운 행동이다.
그 돈 받아가지고 좋은 좋은 데서는, 맞아. 그런 논리가 많거든요. 많지.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아, 않습니다. 동의하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의. 그게 자칫하면요, 말하자면, 아무리 목적이 선량하면 수단이 나빠도 된다, 이런 그거하고 가버리죠. 조금은 다르지만은 같은 거거든요. 예. 연결된 뭐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네. 예. 우리 장기표 선생하고 알고 지낸 지도 참 오래됐는데. 예, 저하고 뭐 굉장히 조영래 변호사 예. 사무실에서 만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예. 1985년. 예.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 그게 1989년인데. 그때 수배 중이었다고요? 예. 무슨 사건 때문에 수배 중인지 모르겠는데. 예. 89년입니다. 예. 제 월간조선에 기자할 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 좀 만나자고. 예. 그래 어디서 만났어요? 예. 호텔에서 만났어요. 예. 만나서 내한테 뭘 물어봤는지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요. 난 기억나요. 뭐냐면 내가 그때 월간조선에 김현희 인터뷰를 했거든. 대한항공 폭파 김현희. 예. 그런데 김현희가 진범이 맞더냐고 내한테 묻더라고. 아, 그래? 장 선생님. 예. 왜 묻냐 하니까 요새 가짜라는 이야기가 막 퍼지는데 예. 좌파 운동권 사이에서 예. 내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예. 진범인지 아닌지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진범 맞다고.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아니, 경찰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예. 그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예. 내한테 연락을 했다. 예. 아, 이분은 신념보다도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예. 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진범 맞습니다. 맞죠? 내가 왜 그걸 물론 물어봤느냐 맞죠. 하면, 물론 맞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운동권에서 예. 그게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고. 그때 한번 보였죠. 아, 그거 왜, 10가지 그걸 많이 가짜인 많이 이유 뭐, 10가지 뭐, 대학에서 뭐, 그래서 할 때, 저는 그걸 진범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서울 올림픽을요,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지? 김현희를 만약에 그 진범이 아니라면요, 적극 처단합니다. 그래야 증거를 없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살려놓는단 말입니다. 언제 내가 진범이 아니다. 근데 그때 또 뭐라고 말했냐면, 안기부 직원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안기부가 자작극이다. 나 지금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안기부의 자작극이다 이랬어요. 안기부의 내가 몇 가지 참, 나 이거 물을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안기부 직원이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그 텔레비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굴 속에다 키웁니까, 그거를? 예? 예? 몇십 년 동안을?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비행기에서. 네, 115명 죽었죠. 15명 죽었는데, 만약에 안기부, 하여튼 뭐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가짜라고 했는데, 저는 가짜가 아니라고 보죠.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짜였다면 폭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왜 좌익들이, 친북 세력이 이걸 끝까지 가짜로 몰려고 하냐면은, 115명 중에서 대부분이 이라크에 파견되었던 우리 노동자들이라고. 네. 노동자들이 2년, 3년 집에 한 번도 간 적 없이,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탔던 비행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김현희 이야기 들으면은, 가만 앉아있으니까 뒷좌석에 앉아있던 귀국 노동자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애들한테 선물을 샀다. 너는 선물을 뭘 샀느냐? 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폭탄을 놓고 내리면서 죽을 사람인데 하는 순간에 마음을 강하게 먹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가르쳤던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 새기면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죽였으니까 김정일 지시로 노동자를 죽였으니까 우리 한국 좌파들도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이유가 있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지 그런 거죠. 예. 요새 조국 자꾸 이야기하는데 손석희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 손석희 씨가 이게 우선수에 막 오르는데 제2의 비슷한 조국입니다. 그런 생각해요. 뭐 조국이보담도요 한수 위면 위지 똑같죠. 이 손석희에 대해서는요 전에 아니 지금 무슨 손석희 씨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은 이게 왜 이제
이게 2탄이거든요. 예. 손석희 2탄 아닙니까? 예. 1탄은 언제냐면 왜? 한 1년인가? 1년 반쯤 전에 그 왜 김웅 기자 뭐 주차장에서 뭐 주차장 사건 아니었습니까? 폭로한다고 협박을 했다는 예, 거죠. 그때 제가 예. 그 김웅이하고 그 손석희하고 저 카페에서 그 왜 말한 거 이거 예.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예. 내가 그 공개록을 녹취록 그걸 보고 손석희라는 사람 정말 비굴한 사람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비굴합니다. 예.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톤이 그렇더라고요. 톤이요. 내용이 비굴한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요. 온갖 지저분한 말을 다 하고 심지어는 그 무마하기 위해서 취직시킬 줄라 했지 않습니까? 예. JTBC에다가 그런 걸 내가 보면서 그때 이런 글을 썼다. 오늘 근데 조선일보에 이게 인용됐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인용됐어요? 예.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손석희 사장 너무나 비굴하구나. 이게 그 제목이고 당장 JTBC 사장 내놔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어디 이 손석희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옛날에 제야운동가 장기표 씨가 손석희 너무 비굴하다고 선거에 뭐 짧게 이렇게 인용된 걸 제가 봤어요. 아마 그분이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논설위원이 아마 그때 쓴 글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으니까 아마 인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렇고 손석희가요 지금 또 걸려든 건지 뭐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세상에 조주빈이 같은 사람한테 걸려듭니까? 또 걸려들었으면 그걸 털어야 되는데 해명이라고 한 거요. 그 JTBC 자기가 직접 해명한 것도 아니고 JTBC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렇죠. 해명 그 내용을 보면 한 개도 해명이 아닙니다. 해명이 아닙니다. 변명이지. 예. 변명도 의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의심을 더 불러일으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언론사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요 이걸 응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하는 길은 뭐냐? JTBC 시청을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시청률이 높다 해가지고 지금 홍석현 씨가 계속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야 되고 근데 이 과가요 이 세 사람이 다 같은 과입니다. 조국이, 손석희, 문재인 정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후안무치한 이거 이분에요. 4.15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석희 씨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사장직에서 떨쳐 나오게 하고 그 진상을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이 밝힐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게 정말 만약에 밝히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손석희도 비난해야 되지만 이 정부도 비난해야 됩니다. 국민이 응징해야 된다는 말이 아주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예. 국민이 응징해야 된다. 국민이요. 나라의 주인인데. 한 언론인을 국민이 응징해야 된다? 예. 아니, 나라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여론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해서 말하면 정치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여론의 주인, 언론도 우리가 국민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언론인 입장에서 손석희 언론인의 행태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런 협박을 받아서 돈을 뜯겼으면 우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신고하는 것은 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의무죠. 동시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취재를 해야 됩니다. 기자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므로써 후속 피해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해명문 자체는 해명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그 기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하 원칙이 없어요. 육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기자가 아니죠. 세 번째는 이 정도의 공갈에 기자가 굴복하면 안 되죠. 과거에 손석희 씨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는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이 선배 기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감옥 가고 해직되고 저도 3번 해직됐지만은 쟁취한
언론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예. 공짜로 누리고 있으면서 언론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언론을. 팔아먹는다는 말은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예. 권력 취향에 맞춰가지고 예. 지금 JTBC와 손석희가 한 게 문재인 정권과 괴를 과치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완전히 허위 기사로 몰아세우고 하는,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앞장서고 했던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건 확실해요. 예. 자격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요, 한 인간으로서도요, 너무너무 비굴하죠. 예. 그런데요, 비굴한 것만 또 야비해요. 삼성을 또 걸고 그건 좀 너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이 약방에 감춥니까? 동네 북입니까? 그래서 설정해가지고 마치 삼성의 무슨 희생물 비슷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틀림없이요, 그것도 떨거지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요. 그것도 또 손석희를 옹호하는 논리로 써먹을 겁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아니, 삼성이 자기를 뒷조사한다면은, 예. 그것도 고발해야지. 고발하기 전에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야지. 예. 기자는 기사를 쓰는 겁니다. 기자는 고발하는 게 아니고, 기사를 쓰지 않고. 국민은 고발도 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왜 자기가 덮습니까? 예. 써야죠. 예. 써야죠. 안 썼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장기표 선생과 또 연관되는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1992년에 민중당을 만들었죠. 예, 만들었죠. 그때 민중당 만들 때, 예. 이재호, 이우재, 예, 그 다음에, 김낙중, 예. 그 다음에 김문수, 예.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예. 그게 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사건하고 막 연루가 돼가지고, 예. 그때도 구속 한 번 안 됐어요. 구속됐었죠.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좌파 운동권에 몸담았던 마지막이었죠, 그게. 제가 좌파운동, 그런 식의 좌파운동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건은요, 북한에서요, 운동권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요,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요, 중앙정보부와, 그때 안기부다. 그때 안기부와 북한의 공안기관이요, 협조했습니다. 이것이 북풍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협조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이걸 잘 압니다. 내가 이걸 많이 말했는데, 한동안 말지 기자 김경화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해사타가요, 북풍 사건 더 있잖아요. 돈 받고요, 남한으로 총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만나는 거 왜 흑금소인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조 대표께서는 이거 인정하시기 어려울 텐데, 정말 내가 더 말하면 그렇고, 예? 이거는 내가 그 이선실 여자라는 이선실 씨 있잖아요. 예. 그 여자가 중앙정보하고 완전히 내통한 사람입니다. 북한 첩자도 맞습니다. 이중입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선실 씨가 할머니가 아주 할머니가 뒤뚱뒤뚱하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하여튼 난 돈 130만 원 받았다고요. 예. 내가 징역사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돈을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해서 100만 원 받고 추석 때 어디 30만 원을 받았어요. 어디 어느 날 또 되니까 자기가 이제 제주도 아들네 간다고 4천만 원을 자기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빼가라 그래서 내가 그거 빼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여튼 그 얘기는. 예. 그런데 우리 장기표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를 좌파 운동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하셨습니다. 보통 잘못이 아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중이란 말을 많이 썼죠. 많이 썼죠. 예, 민중이란 말. 왜 민중을 왜 써야죠? 그런데 민중이란 말을 좌파 운동권이 가져가가지고 인민이란 말 대신에 민중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걸 민중을 왜 썼는지. 왜 쓰는 국민 대중이죠. 이건 왜 민중을 썼느냐 하면 국민 대중의 약자가 민중입니까? 그럼요. 국민 대중의 약자가 민중이 왜 썼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이름은 김문수 씨 같은 사람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하면 선오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노동운동연합, 심상정이하고 같이 한. 여기서요, 노동자 계급주의를 주장했어요. 김문수 씨가 나하고 인간적으로 가깝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뭐, 김문수지. 이 사람아, 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의 지도를 받아야 돼? 왜 그런 걸, 지도,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가면 노동자 계급이 진보성을 담지한 계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국민 대중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노동자 계급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주장할 때, 내가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민중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다른 데도 변질돼가지고 마치 뭐 인민민주주의, 오늘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이 민중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만약에 이른바 보수 지식인들이 그렇게 자꾸 말하면요, 민중 표 떨어지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반대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보수 세력이 집권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이 왜 나쁩니까? 또 심지어는 인민이라는 말이 또 왜 나쁩니까? 우리가 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중, 인민 다 좌파가 가지고 가서 자기 전유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전유물, 그다음에 잘 저는요, 한 번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경도된 일이 없습니다. 예?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월간조선에 내가 실으려고 하다가 옵서브지에 실었는데, 왜냐면 제목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하게 말하는데, 저는요, 북한 주체 사상에 한 번도 경도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말 참, 이런 말 나오는, 내가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우리 사회에 범람한 것은 81년도 이후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이 우리 사회에 범람한 것은 1985년도부터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운동을 했냐면 1964년도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81년도 될 때는 이미 벌써 15년 이상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념과 정책을 상당히 정립해놓고 있었거든요. 그 내가 거기 경도 안 되지. 그 나는 그래서 처음 나보고 사람들이 전향했냐 나는 전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 독재 정권이 맨날 나보고 북괴를 이롭겠다고 국가보안법 그래가지고 징역 살렸지 않습니까? 전향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예. 나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계속 옹호해온 사람이죠. 또 군대도 가서 육군 병장 제대죠. 육군 병장 제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월남전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월남전까지 가셨군요. 그럼요. 몇 사단에 가셨어요? 29연대, 백마사단, 구사단. 구사단이면 노태우 사단인데 그게. 옛날에 그 뒤에 노태우 민우아에서 근무했죠. 나트랑. 아주 완벽한 반공주의자는 아니죠. 그렇다. 반공주의자가 아니죠. 근데 반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반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공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반공주의는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럽니다.